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전역이 말 그대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영방송 CCTV를 통해 전파를 단 5분짜리 영상 하나가 순식간에 14억 중국인에게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영상의 목적은 원래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고 중국인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중국 전역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치밀한 각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내보낸 5분짜리 장면은 대체 어떤 장면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중국 CCTV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기자 린웨이입니다. 주로 국제 뉴스, 특히 아시아 지역 문화와 경제를 다뤄왔죠. 한국 관련 이슈를 전할 때마다 주로 중국 시각에 치우쳐 접근해 왔는데 최근의 취재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중국 내부 시각에만 머물러 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 밖에는 베이징 특유의 짙은 스모그가 보였고 사무실 안은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분주했죠. 그러다 무심코 컴퓨터 화면에 뜬 과거 영상 목록을 클릭했는데 몇 년 전 제가 보도했던 한국의 문화 논쟁 리포트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복 기원 논쟁, 김치 원산지 논란 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자료 화면을 보니 그때 제 태도가 어땠는지도 선명하게 떠올라 스스로 놀랐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젊은 시절에 제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국이 중국 전통 문화를 자기 것처럼 왜곡한다는 주장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불편해졌습니다. 여성 기자로서 저는 더 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외교학원을 졸업하고 CCTV에 입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가 국제뉴스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심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경력이 15년이 되었고 이제는 베테랑 기자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성공을 위해 때로는 제 양심을 조금 뒤로 미뤄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죠. 린웨이, 자네를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특별 보도를 준비 중이니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고개를 끄덕이던 저는 장 국장의 다음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중국 안에서 아직도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건 알지? 사드 배치 이후로 관계가 많이 틀어졌고 문화 논쟁으로 인해 국민들 감정도 상했어. 그러니 한국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아와 주게. 특히 경제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걸 말이야. 장 국장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모순이야. 그들이 잘 나가는 척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어. 저는 길게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내 찜찜했어요. 과거처럼 한국을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보도를 또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어머니는 항상 진실과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셨죠. 린웨이, 네가 기자가 된 이유를 잊지 마라.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한국으로 취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부정적인 면만 보도하길 원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전하렴. 그게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야.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동료 기자 메이리는 커피를 마시다 한국 취재 얘기가 나오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더군요. 린웨이, 한국 경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심하다고 하던데 가서 별로 볼 것도 없을걸? 옆자리 왕리엔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가도 건질게 뭐 있겠어? 그냥 부정적인 장면 몇 개 찍어오면 되잖아. 어차피 시청자들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제가 객관적인 취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증거만 가져오라는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중국 내 분위기도 한국이 뭐 대단하냐라는 식이 많아서
현장에서 뭔가 다르게 보더라도 과연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여행용 가방에 노트북과 카메라를 넣으며 뭔가 다른 취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흠잡을 대를 찾으려 했습니다. 출국 전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국제선 입국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니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친절한 안내 직원들이 보였어요. 심사 창구도 충분히 열려 있어 오래 기다리지 않았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여러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여행하는 저에게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죠. 베이징에서도 물론 안전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여성을 배려한 시설들도 눈에 띄었고요.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종로구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제가 보여준 호텔 주소를 보고 바로 이해하더군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 뒤 친절하게 영어로 호텔 오케이? 라고 물었어요. 택시기사의 태도가 왠지 인상 깊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자세였거든요. 숙소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샤오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루 전에 도착해 있었죠. 린웨이 선배님, 저는 이미 몇 군데 둘러봤어요. 내일 만나서 취재 계획 세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넘쳤지만 저는 왠지 그가 이미 부정적인 면만 찾으려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샤오밍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취재 계획을 보여줬는데 한국 경제 위기, 심각한 청년 실업, 부동산 거품 등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 지침대로 갈 준비가 철저해 보였고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내일은 강남역 근처에서 인터뷰를 좀 따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처음엔 가볍게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담아야 균형 잡힌 기사가 될 거라 주장했어요. 좋은 면도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길거리에서 본 가게들 분위기가 꽤 활기차 보이던데. 그러자 샤오밍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여기 온 목적 명확하잖아요. 한국 경제 취약점 찾으라고 한 거죠. 장 국장님도 그러셨고. 저는 카페에서 겪은 일을 예로 들며 생각보다 한국이 친절했다고 말하자 샤오밍은 조용히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중국에서 원하는 건 그런 따뜻한 이야기 아니에요. 선배님, 솔직히 말해서 이번 취재, 한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샤오밍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도 시청자들도 한국이 망가지는 모습이나 안 좋은 점을 보고 싶어 해요. 선배님이 괜히 흔들리면 우리 둘 다 곤란해져요. 장 국장님이 선배님을 믿고 보낸 건데 다른 기자들도 다 오고 싶어 했다고요. 샤오밍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답답해졌습니다. 취재 시작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놓아야 하다니 이런 식의 갈등 자체가 너무 지치더군요. 사실을 알릴 의무와 회사 지시를 따라야 하는 현실이 충돌하니 심리적 압박감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 공영방송 KBS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어떻게 뉴스를 다루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미리 약속해둬서 KBS 홍보 담당자 김지영 씨가 로비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꽤 친절했습니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외국 기자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안내할 줄은 몰랐거든요. 리네이님, 어서 오세요. 오늘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씨는 방송국 역사부터 간단히 소개한 뒤 뉴스룸과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장비도 첨단이더군요. 둘러보는 동안 정치나 국제 문제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성 저널리스트로서 특히 관심이 갔던 건
여성 기자들의 위치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여전히 여성 기자들이 특정 분야에만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정치, 경제, 국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었죠. 김지영 씨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공영방송으로서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요. 뉴스룸에서 한국 기자들이 중국 관련 소식을 전할 때 무조건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기사 중엔 한중 문화 교류를 긍정적으로 다룬 내용도 있었고 양국 경제 협력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 계획도 보였어요. 한중 관계는 늘 복잡하지만 어떤 나라와도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지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중국에서만 듣던 한국은 중국 역사를 훔치고 반중 정서를 키운다는 일방적 시각과 실제 현장의 온도차를 실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적대감 대신 오히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생소하더군요. 취재 중에 김지영 씨는 저에게 꽤 솔직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국 사이에는 문화 갈등 같은 민감한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편집실을 지나던 중 우연히 모니터에 뜬 자료 화면을 봤는데 중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프로젝트 제목이 보였는데 중국에서 듣던 한국의 반중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죠. KBS 방문 이틀 후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인터뷰했던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연구원 장인이 삼성전자 홍보팀 지인을 연결해준다는 소식이었어요. 장인은 제가 중국 유학생들의 해외 취업 사례를 취재할 때 만났는데 한때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다 지금은 중국에서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죠. 서로 인연이 남아있던 덕분에 의외의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린웨이님, 한국에 계신다던데 제가 삼성전자 정현우 박사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연구소 견학도 가능할 겁니다. 덕분에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소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원한 건 한국 대기업이 허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넓은 캠퍼스와 최신식 건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입 절차도 생각보다 간편했고 연구소 직원들이 외국인 방문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정현우 박사가 저를 맞아주었는데 40대 중반쯤으로 차분한 인상을 준 분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정현우 박사는 제가 질문지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린웨이님,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우선 연구소부터 둘러보실래요?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인 자세로 반도체 신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업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구역은 통제됐지만 그 외는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더군요. 이건 저희만의 기술이 아니라 세계 여러 기업과 협력한 결과물이에요.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물론 중국 기업과도 협업합니다. 프로젝트 로드맵이 대형 모니터에 띄워져 있었는데 글로벌 IT 기업들과 공동 개발 중이라는 설명에 꽤 진취적인 계획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고립된 한국 기업과 달랐죠. 기술 개발에는 국가 경계보다 협력이 더 중요해요. 중국 시장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중국 기업들의 기술도 높이 평가합니다. 정 박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중국 기술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이 강세라는 느낌이었죠. 연구진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연구팀이 다양한 해외 파트너와 교류하며 대규모 수출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연구원은 중국어까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기대하던 한국이 뒤처졌다는 그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너무 얕잡아만 본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중국과 관계가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지만 기술과 비즈니스는 정치랑 분리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이익이니까요. 이 말은 특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중국 보도에서는 늘 한국이 중국을 무조건 적대하는 것처럼 그려졌는데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하고 실용적이었죠. 연구소를 나오며 중국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래된 고정관념과 실제 상황이 점점 크게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안고 택시를 탔는데
그때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택시기사 김민준 씨는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반가워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국 분이세요? 코로나 이후로 중국 손님들이 많이 줄어서 아쉬웠는데 요즘 다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저는 그의 친근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인들이 중국인에게 적대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김민준 씨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 여행 많이 다녔어요. 베이징, 상하이, 스촨성도 가봤죠. 중국 음식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헉권은 정말 최고예요. 그는 중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나누며 양국 관계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 문제와 일반 시민들 감정은 좀 달라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미디어에서 그려진 한국인들의 모습과 실제 만난 한국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택시에서 내린 후 서울 시내를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데이터 로밍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난감했죠. 지도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니 자원봉사자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지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서울시 관광안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길 찾으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 다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도움에 놀랐지만 진심에서 우러나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도 관광 안내소는 있지만 이렇게 거리에서 직접 외국인을 찾아 도와주는 경우는 보기 드물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 호텔이 근처에 있는 걸로 알아요? 라고 어설픈 한국어와 손짓으로 설명하자 한지윤 씨는 웃으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직접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고 함께 전철 노선도를 확인하며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 소통해보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좋네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기쁩니다. 중국에서 오신 거죠? 요즘 중국 관광객이 줄어서 아쉬워요.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보도하곤 했는데 적어도 이 자원봉사자에게선 그런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인이 다시 많이 와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죠. 지하철에 올라 감사 인사를 건네자 한지윤 씨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샤오밍과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주로 좁은 원룸과 청년들의 인터뷰였는데 취업난과 주거 문제를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린웨이 선배님, 오늘 강남역 근처에서 청년들 몇 명 인터뷰했는데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좋은 소재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본 한국은 달랐어.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람들도 친절했어. 그러자 샤오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였죠?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거 아니었나요? 장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선배님이 이렇게 흔들리시면 저희 둘 다 곤란해질 수 있어요. 다른 기자들도 이 취재 오고 싶어 했다고요? 선배님은 특별히 선택받은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샤오밍, 나는 사실대로 보도하고 싶어. 우리가 기자잖아. 회사의 지시만 따르는 선전원이 아니라. 샤오밍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한국의 좋은 점을 보도하면 누가 봐요? 시청률도 안 나오고 장 국장님도 불만족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한국을 좋게 말하면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여성 기자로서 선배님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성 기자로서 저는 늘 더 많은 증명을 해야 했고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 하나가 남성 동료들보다 더 큰 비판으로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외면해야 할까요? 제 양심과 직업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이화여대를 찾았습니다. 샤오밍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따로 움직였죠. 캠퍼스에서 만난 이수연이라는 학생은 사회학을 전공하는 3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그녀가 대화가 진행될수록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한국 사회에도 물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청년 실업,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수연의 말에는 비판적 사고와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고민을 하나요?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중국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에서의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수현은 웃으며 말했죠. 우리 생각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어도 젊은 세대들의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네요.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수현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인터뷰를 마치고 캠퍼스를 나오는데 이수연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날 오후 서울시청 근처의 행정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민원 처리 과정을 지켜보니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셀프 서비스부터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까지 모두 인상적이었죠. 특히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국어 안내 책자와 통역 서비스, 그리고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까지 있었어요. 중국도 최근 몇 년간 행정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아직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이태원에서 취재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며칠간의 무리한 일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샤오밍과의 갈등이 쌓여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길을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119를 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응급 서비스가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도착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제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그들의 전문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선영이라는 간호사가 저를 담당했는데 그녀의 따뜻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안심이 됐어요. 그녀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번역앱을 통해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탈수와 과로로 인한 증상이에요. 곧 나아질 거예요. 의사가 진찰한 결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과 탈수 증상이라고 했죠.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샤오밍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순수한 걱정만 남아 있었죠. 샤오밍은 병실에 앉아 저를 지켜보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인데도 차별 없이 잘 대해주시고. 병실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 무리했나 봐요. 하지만 여기 의료진들이 정말 잘 대해줘서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린웨이야, 네가 어릴 때 한국 드라마를 참 좋아했었지. 그때는 한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서로 경계하지 않았단다. 사람들은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배우려 했었지. 정치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류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기사가 그런 벽을 조금이라도 허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일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방향이 조금씩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퇴원했습니다. 샤오밍이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배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문제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냥 균형 있게 보도하면 어떨까요?
샤오밍의 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호텔에서 이틀간 휴식을 취한 후 마지막 취재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시장, 공원, 카페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있는 곳들을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어요. 물론 사드 문제나 문화 갈등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중국인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귀국 전날 밤 샤오밍과 함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균형 있게 담은 기사를 구상했어요.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 같은 사회적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개방성도 함께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오자마자 장 국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취재 내용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어요. 린웨이, 자네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거였어. 그런데 이건 뭐야? 마치 한국 홍보기사 같잖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직접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장점도 있었어요. 시청자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장 국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한국을 좋게 보도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봤나? 여자 기자가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부터가 실수였나 보군.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국장님, 성별이 기사의 질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15년 동안 CCTV에서 일해왔고 항상 최선을 다해 보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장 국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자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방송 후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날 저녁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하신 후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죠.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린웨이? 저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본 그대로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내 딸이지. 항상 네 양심을 따르렴.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작진들은 모두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고 샤오밍은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방송이 시작됐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TV 린웨이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지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와 문화 갈등으로 우리와 관계가 소원해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 같은 사회적 어려움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스트레스와 높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의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연구소부터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까지 곳곳에서 혁신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외국인을 배려하는 서비스와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한 스태프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장 국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보도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일부는 한국을 너무 좋게 보도했다며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라며 지지했어요. 특히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응이 컸다고 합니다. 장 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린회이, 자네 보도가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서 말이야.
솔직히 나도 놀랐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중문화교류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장 국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맞았어, 린웨이. 때로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다만 조심해야 할 거야. 아직 민감한 주제니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샤오밍이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선배님, 대단하세요. 정말 용기 있는 보도였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샤오밍도 이번 경험을 통해 기자로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린웨이야, 네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정말 기쁘구나.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모습이란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항상 저에게 진실과 용기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이제 저는 한중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간의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문화와 사람 중심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여성 기자로서 더 많은 도전과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린웨이 기자의 한국 취재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중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타국의 모습은 종종 편향된 시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실제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김치와 한복 기원 논쟁 같은 문화적 갈등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더라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양국 간 경제 교류는 여전히 활발하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국 또한 중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입니다. 정치와 문화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에 중국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린웨이 기자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왔다가 실제 생활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해외에서 온 친구가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선입견이 깨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나라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알았던 것과 실제 경험이 달랐던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